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기본서 한 2, 3회 동안 하셨죠? 제가 그때 기본반 수업 때 객관식 전까지 다 해서 한 2, 3회 동안 하고 수업 들으시라 그랬어요. 자, 저랑 지금은 눈을 안 마주친 분들은 안 한 것 같아. 자,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안 늦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하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1차 시험에서 원가거래 계란. 자, 첫 번째. 자, 시험 과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시험 과목. 자, 상교시 아마 시험 칠 거예요. 상교시 회계학 안에 원가 관리 회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상교시 회계학 안에. 자, 회계학은 총 50문제가 나와요. 50문제. 50문제가 나오고, 자, 요게, 다른 과목하고 달리 한 문제당 3점씩이에요. 그러니까 총 몇 점이겠어요? 150점이죠. 그러니까, 160점, 360점, 510점 만점이겠지. 다 해서. 그러니까 80점짜리가 2개 있고, 100점짜리가 2개 있고, 150점짜리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50문제인데 150점이고 각 3점씩이고 3점씩이라는 거지. 잠깐만, 어쩐지 이상했어요. 자, 3점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시간인데 90분 동안 시험을 쳐요. 90분. 그러니까 90분 나누기 50문항 하면 1.8분 나오죠. 한 문제당. 그러니까 1.8분이니까 1분 48초 만에 풀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50문제를 다 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45문제 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한 문제당 몇 분 소요되는 거죠? 2분이죠, 2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에서는 한 문제당 평균 2분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소수형도 있고 계산형도 있을 거란 말이야. 소수형은 1분도 안 걸리겠죠. 근데 계산형은 2분 다 걸릴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계산형은 한 3분까지는 잡아줘도 돼요. 3분까지는. 소수형은 훨씬 더 줄여야 되고 평균 2분이다. 자, 이렇게 감안하시고, 자, 요 중에 원가회계는 아쉽게도 10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공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분명히. 원가회계 안 해도 뭐 1차 합격하는데 문제 없으려는지도 모르겠어요. 40문제 다 맞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땡. 근데 뭐냐면 우리가 1차 원가관리회계를 공부하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인데, 자, 첫 번째 이유는 객관식 잘 보자는 거죠. 자, 10문제인데 최근에 재무회계는 좀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문제가. 근데 원가관리회계는 2020년까지는 꽤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그때까지는 진짜 1차 때 공부 안 한 사람도 꽤 있었어요. 2차 때 공부하려고. 그래서 3차생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 원가회계를 너무 안 해가지고 2차 원가관리회계를 다 망쳐가지고. 자, 그런데 2021년부터서는 쉽게 나와, 원가관리회계가. 지금은 오히려 세무서 1차가 더 어려워요. 2차는 여전히 회계사가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10문제에서 적어도 8문항은 맞출 수 있다는 거야. 가볍게 맞출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무회계에서 점수 맞기가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원가관리회계 10문제라고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8문제 이상 목표로 준비를 해주시고, 이게 첫 번째 목표. 그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2차 원가관리회계가 우리의 이제 최종 타겟인데, 즉 동차 때 합격하는 게 목표예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차 적어도 5과목 중에 3과목 이상을 합격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유예 때 한 2과목 남겨놓고 충분하게 이제 합격을 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과목 합격하려면 회계감사는 일단 쉽지가 않아. 처음 공부한 거니까. 그럼 4과목에서 3과목이잖아요. 재무회계, 고급회계, 총 5, 이제 재무회계하고 그 고급회계 그냥 같다고 합시다. 어쨌든 재무회계, 고급회계, 원가회계, 세법, 재무관리잖아. 요 4개 중에 3개를 합격하는 게 일단 목표가 돼야 돼, 최소한. 자, 그러면 만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자, 결국 동차 때 합격할 수 있는 건 재무, 고급, 원가회계. 일단 2개는 합격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세법하고 재무관리 중에 하나를 타겟으로 열심히 해서 마저 더 노리는 거죠. 이렇게 3개를.
자, 그러면 2차 원가 권리회계를 내년에 1차 끝나자마자 바로 합격하려면 이미 공부가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풀이는 거의 어떤 문제다라고 문제 파악이 끝나면 풀 수 있는 능력은 다 이미 끝나 있어야 돼요, 1차 때. 자, 그러면 우리가 1차 공부할 때 그 풀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거야, 풀이 과정을. 자, 우리가 총 500문제 정도로 풀 거예요, 수업 시간에. 정확히 말하면 한 455문항 정도 될 거예요. 네, 심한 문제 있으니까 한 460문항 정도 되겠네. 자, 이 교재가 제목이 뭐죠? 500제죠? 총 몇 문제 수록되냐면 502문제 수록되어 있어요. 근데 심한 문제 제외하면 한 450문제 좀 넘을 거예요. 자, 수업 시간에 다 풀어요, 450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PPT 띄워놓고 문제는 다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바로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450문제를 충분히 연습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노가다 뛰는 느낌이 날 거야. 충분하게 문제를 많이 연습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풀이를 많이 익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때 어떤 형식으로 도움이 되냐면 2차 문제는 되게 볼륨이 커요. 근데 모든 물음이 또 쪼개져 있단 말이야. 문제 하나당 물음이 한 10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10개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인지 딱 파악이 됐으면 이제 풀어야 되는 거잖아.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그 연습을 이번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나중에 2차 때 그럴 연습할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문제 풀이 연습을 해두자. 이번 1차 공부할 때. 자, 뭘 염두에 두고? 2차 동체 합격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1차 8문항 이상 득점과 2차 풀이 연습을 해둔다. 이런 생각으로 수업 시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험 과목 소개는 이 정도 하고, 자, 최근에 좀 쉬워졌다는 거. 자, 몇 개 맞추자? 8문항 이상. 8문항 이상이야, 이상. 8개만 딱 맞추려 하지 말고 최소 8개.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출제 경향. 자, 원가회계와 관리회계가 있죠. 원가 파트와 관리 파트가 있는데 우리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원가 관리회계인데 약 45대 55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약 45대 55. 그러니까 한 4문제, 5문제, 5, 6문제 정도. 자, 그리고 서술형.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0에서 1문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보통 한 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소수형이 잘 나오는 장이 있어요. 18장, 19장. 가장 많이 나오는 장에. 물론 중간중간에 다른 장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자, 공부 방법. 제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수업을 활용한 1차 공부 방법. 자, 이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예습이 중요하다고 본다잖아, 예습. 자, 무슨 말이냐? 예습 위주여야 되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수업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잠시만요. 어디 갔죠? 그건 좀 이따 보고.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당황했어. 진짜 이상하네. 자, 제일 첫 번째. 자, 수업 듣기 전에 기본서를 이래도 가세요, 기본서. 자, 객관식 수업도 물론 빡빡할 거예요. 뭐 오전 오후 수업도 있고 하지만 지금 기본서를 이래도부터 해놓지 않으면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자, 최소한 기본서를 한 5회독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제가. 내년 1차 보기 전까지. 근데 지금 한 2, 3회독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번 1차 그 객관식 수업 들을 때 미리 문제 풀기 전에 기본서 1회독 하는 거야, 해당 장. 진도표에 따라서. 자, 기본서를 본다. 기본서에 연습 문제는 안 풀어도 되겠지. 왜냐면 풀 거니까. 연습 문제 빼고 본문 위주로 1회독을 하는 거예요. 1. 그 다음에 객관식 예습을 하세요. 앞에 그 서머리가 돼 있으니까 별도로 서브노트 만들어 하지 말고 1차 필요한 서머리는 제가 다 해놨으니까 여기 있는 것만 익히면 돼요. 그리고 문제를 해답 가리고 푸세요. 자, 해답이 바로 문제 밑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을 쫙 반으로 포갠 다음에 쫙 가리고 이렇게 푸는 거야. 해답을 제가 뒤쪽에 해놓을까 하다가 뒤쪽에 해놓으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더. 나중에 정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해 보여요. 근데 해답은 제가 맨 뒤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교재 해답이 없어요. 이렇게 질문 사람들이 있더라고. 있다. 어디 있냐면 맨 뒤 페이지. 맨 뒤에. 알겠죠? 일괄적으로 되어 있어. 근데 굳이 해답 안 보셔도 돼. 풀이 과정에 보면
굵은 채로 돼 있는 게 해답이에요. 굵은 채, 알겠죠? 검정색 굵은 채. 중요한 건 파란색이고. 그래서 딱 가리고 반드시 이 풀이 과정을 눈으로라도 스캔을 하세요. 익혀두라는 거야. 2차 때도 이 사고방식을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이 객관식 풀이 과정은 기본수 풀이 과정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2차 교재 보면 풀이 과정도 똑같아.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해서 머릿속이 딱 그냥 알아서 그냥 풀이 과정이 띄어질 수 있도록 그걸 제가 노리고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예습을 하는 거예요. 예습.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듣겠죠. 수업을 들어. 수업 듣기. 자, 수업 시간에는 이거 안 본다 알겠죠? 책 안 본다. 여기 본다, 여기. 없지만 지금은. 좀 이따 문제가 띄어지겠지. 뭐 문제에서 같이 눈을 확인한다. 자, 어떤 자세로 보냐면 이 자세. 아주 건방진 자세로. 이렇게. 알겠죠? 네, 예습해갖고 왔으니. 그리고 자, 명심할 게 예습할 때 자, GMB 이런 표시를 해둘 필요가 있어. GMB가 뭐죠? 자, 굿, 미디움 또는 미들. 자, 배드, 굿굿, 잘 풀었다. 자, 풀긴 풀었는데 또는 아니면 좀 보면서 풀었다. 중간. 요거는, 잘 모르겠다. 어렵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해독수가 증가할 때 좀 내가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나중에 줄일 수 있는 작업을 미리 해두라는 뜻이야. 예습할 때 문제에다 표시해두고. 자,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으세요. 그래서 M하고 B 쪽은 내가 신경 써서 들어야 되겠지. 그리고 쪽 약간 표시할 거면 약간 짝 이 자세로 듣다가 밑줄 좀 긋는다거나 약간 좀 잡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해 하시고, 복습은 아주 가볍게, 복습은 진하게 한다 아니면 가볍게 한다. 자, 그러면 이까지 딱 하면 객관식 교재 몇 회독 하는 거와 똑같을까? 거의 3회독이야. 3회독. 1회독, 2회독, 3회독이야. 쉽게 말해서. 이래야지 효과가 있는 거야. 이래야지.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근데 복습 위주로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수업시간 헤매서 수업시간에 1회독이 안 돼. 그러니까 예습 위주로 하면 3회독이 거의 가능한데 복습 위주로 하면 1.5회독 또는 1회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반 들을 때는 예습이 쉽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복습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적어도 기본서 2회독, 3회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무조건 예습 위주가 좋아요. 2차 공부도 마찬가지, 1차 공부도 마찬가지. 그리고 예습할 때 잘 모르는 거 가지고 너무나 또 막 시간을 많이 쏟지 마세요. 표시해두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수업 때 열심히 듣고 모르겠으면 질문하고, 쉬는 시간에. 끝나고 질문하고. 무슨 말 이해됐죠? 이렇게 해야지 수업 한 번 딱 들으면서 3회독 효과가 있는 거다. 자, 그렇게 해서 3회독 쫙 하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또 반복하겠지. 그러면 이제 이까지 딱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이거로 막판 정리하려면 너무 어렵잖아, 이게. 두껍잖아, 이게. 10문제 맞추라고 이걸 하려면. 그래서 제가 재작년인가? 1차 파이널 교재를 만들어 놨어요. 1차 파이널 교재. 이건 500문제죠? 1차 파이널 교재는 80문제였다. 이론 없어요. 80문제, 중복된 문제 하나도 없어. 그리고 기출문제 하나도 없어. 전부 맞는 문제야. 80문제인데 문제 있고 해설이 좀 자세해요. 그래서 시험에 필요한 해설을 문제하고 쫙 보면은 정리할 수 있도록. 그 토픽 위주로. 그래서 요거로 막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참고로 적중률이 되게 높았어. 최근 2년 동안 보니까 많이 나왔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잘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수험생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공부 방법은 이러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문제 풀 거예요. 그러니까 예습을 하고 듣는 게 효과적이다. 몇 회독 하자? 3회독 하자.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자,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이 개간이죠. 즉 숲을 그릴 수 있어야 되지. 숲을 그릴 수 있어야지 우리가 나무를 심는 거잖아. 그래서 이 개간을 오리엔테이션 때 역시 다룰 건데 먼저 중요한 장 표시를 먼저 좀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맨 앞에 보면 여기 시험 출제 계약 나와 있죠? 머리말 바로 다음에 보면 머리말은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시고 하겠죠?
자, 원가관리액에서 중요한 장 공인행사 시험 쪽에다 표시해두세요. 4장 종합원가계산 가장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5장 원가액에서 5장, 관리액에서 5장만 표시해줄게요. 그 다음에 7장 표준원가계산, 8장 변동, 초변동 원가계산, 9장 활동기준 원가계산. 왜 이게 중요하냐? 가장 많이 나왔으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그 다음에 관리액의 파트 11장 원가조업도 이익분석, 13장 책임회계와 성과평가, 14장 관련 원가와 단기유사결정, 그 다음에 17장 가격결정과 대체가격결정, 18장 전략적 원가관리. 특히 18장, 19장은 소수장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장이다. 이쪽은 계산형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5장 정도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어디로 가자면, 자, 그 목차 지나고 나서 요 개간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목차 딱 지나고 나면 요 문제 분석표하고 개간이 있죠? 자, 여기 문제 분석표에 보면 총 502문항 중에 연습 문제가 445문제예요. 뭐 수업 시간에 연습 문제 다룬다. 한 문제도 안 빠지고 다 다룬다 이거. 그리고 심화 문제가 57문항이 있는데 요거는 몇 문제만 다룰 거다. 자, 심화 문제는 3차생을 위해서 만들어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볼 필요 없다. 이거 안 보고 합격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건 봐도 1차 때 별로 도움이 안 돼. 이걸 봐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뭐 한 5분씩 이렇게 잡아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도움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차 수석 합격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목표로 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1차 꼴등으로 합격하고 2차도 꼴등으로 합격해도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 빨리 합격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굳이 심화 문제를 안 봐도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심화 문제는 이런 분들이 있어. 1차를 뭐 2차 한 2번 안 돼서 1차를 또 한 번 더 치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기본 연수 문제 보면 좀 너무 이게 심심해. 다 풀었던 문제가 별 도움이 안 돼. 이제 심화 문제 풀어보면 몰랐던 것 좀 알게 되고 이런 것도 있구나 좀 생각도 하게 되고 공부 좀 재미도 갖게 되고 그럴 수 있어서 만들어 둔 거니까 그냥 심화 좀 보지 마세요. 알겠죠?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문제 다룰 건데 그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00문제가 아니라 결국 445문제에서 플러스 한 5문제에서 한 450문제 정도 우리가 풀이할 거다라고 보면 되겠다. 할만하죠? 예전에 여러분들 제가 학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스파르타반이라는 걸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를 그냥 계속 내는 거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문제 푸는 거야. 아주 각 과목당 몇 문제씩 제가 풀었던 거로 기억하냐면 500문제씩. 원가도 500문제 냈어. 진짜로 500문제. 근데 그 500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굳이 스파르타반 돈 주고 들을 필요 없는 거야. 이게 스파르타반이야. 여기 있는 문제가 훨씬 좋아요. 그 모의고사 그때 냈던 문제보다 이 문제가 훨씬 더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돼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다. 자, 2차에 필요한 풀이도 여기서 거의 끝난다. 여기 연수 문제 풀이법만 제대로 익히면. 자, 그럼 이제 개간을 좀 볼까요?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죠? 개간. 요걸 보고 자, 숲을 한번 그려봅시다. 항상 공부할 때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머릿속이 좀 더 잘 박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머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의 사람 머리. 대가리. 다른 말로. 자, 머리를 딱 일단 2등분 한다. 그리고 이쪽은 원가 파트다. 원가액의 파트. 이쪽은 관리액의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자. 자, 그러면 원가액에는 1장, 2장에서 이제 원가 관리액의 기초를 먼저 배울 거예요. 제조원가의 흐름이 어떠하고, 그 다음에 원가 배분은 어떤 거고, 이런 거 가볍게 좀 다루고, 3장부터 9장까지가 원가액에서 배워야 될 걸 배우는 장인데, 원가액에서는 한 가지밖에 안 배워요. 바로 제품 원가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원가 계산하는 방법들을 배워나가는 거야. 방법들을. 그래서 총 몇 가지 방법이 있냐?
2 곱하기 자, 3 곱하기 3에서 총 몇 가지 방법이 있죠? 36가지 방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 전체 결합은 2차에서 중요해요, 여러분들. 1차에서는 전체 결합은 잘 나오긴 하지만 많이는 안 나와요. 그냥 좀 쉽게 나와. 물론 결합도 나오지. 자,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배우냐면 1번부터 36번까지 번호 부여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2개, 3개 구분해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제품 원가를 자, 총 4가지로 일단 구분해 보자. 자, 제품 원가일 때 원가 배분이 중요하죠. 원가 배분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 나갈 거냐, 얼마나 정교하게 할 거냐. 자, 원가 배분을 대충 할래, 정확하게 할래. 대충 하자, 조업도만의 기준으로. 자, 이런 걸 우리가 전통적 원가 계산이라고 해요. 전통적 원가 계산. 자, 활동별로 모았다가, 활동별로 집계했다가, 활동별 원가 동인을 사용해서 정교하게 배분해 나가자. 그래서 정확성을 높이자. 그게 바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야. 활동기준 원가 계산. 그러면 우리는 1장부터 8장까지는 전통적 원가 계산인 걸 배우는 거고 9장에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배워요. 활동기준 원가 계산도 소수형 문제가 좀 자주 출제되는 장이야. 원가액의 마지막 장하고 관리액의 마지막 장 쪽에서 소수형은 주로 많이 나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원가를 어떻게 집계할 거냐. 집계를 어떻게 할 거냐. 자, 개별 작업별로, 개별 제품별로 개별적으로 해 나가는 방식이 있어. 소량, 주문 생산의 형태이야. 바로 개별 원가 계산. 제조 공정별로 종합 집계해서 제조 공정별 완성품과 기말 정품에 뿌리는 방식이 있어. 제조 공정별로 종합하자. 개별적으로 집계하는 게 아니라 공정별로 종합해서 뿌리자. 집계한 다음에 나중에 뿌리자. 5단계를 통해서 뿌리자. 자, 종합원가 계산. 이렇게 있죠.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을 수행하다 보면 가끔 그 결합원가라는 공통원가가 발생해요. 자, 결합원가를 배분해야 되는 경우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바로 연산품과 부산물이 존재하는 종합원가 계산 제도에서는 자, 바로 결합원가 계산이라는 자,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이라는 게 필요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결합원가 배분은 종합원가 계산의 확장이라고 알아두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이 있다. 자, 3장, 4장에서 우리가 배운다. 5장 이렇게 줄줄이 배운다. 순서가 이러하다. 전통적 원가 계산 하에서 먼저 쭉 배워 나가는 거예요. 개별, 종합, 결합원가 계산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제품 원가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사후적으로 측정한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실제 원가 계산 방식이라고 하죠. 사후적으로 실제 원가로 측정하는 방식이 있어. 실제 원가 계산. 사전에 미리 정해놓은 게 있어. 정상 원가로 측정할 수도 있고 미리 정해놓은. 자, 제조 간접 원가만 예정 배부율을 미리 정해놓고 자,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율에 따라 배부하는 정상 원가 계산. 올해 회계사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원가 계산 쪽으로 자, 요게 중요하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표준 원가 계산. 미리 정해놓은 표준 원가로 측정하는 방식이 있죠. 자, 우리는 이제까지는 먼저 실제 원가 계산에서 배울 거예요. 1장부터 5장까지는. 그리고 이제 6장에서 정상 원가 계산, 7장에서 표준 원가 계산 이런 걸 배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배워나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쭉.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원가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자, 제조 원가 전부가 제품 원가야라고 구성시킬 수도 있고 변동 제조 원가만 제품 원가야. 변동 원가 계산. 직접 재료 원가만 제품 원가야. 초변동 원가 계산. 초변동. 좀 더 극단적인 변동 원가 계산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들은 다 8장에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8장에서. 자, 그래서 쭉 전통적 원가 계산에서 여기까지 다 배운 다음에 9장에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배워요. 이것들은 실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결합 적용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결합된다는 거지. 알게 모르게 다. 이렇게. 무슨 말 이해됐죠? 그래서 은근히 우리가 다 결합 관계로 다 배우는 거야. 따로따로 배우는 것 같지만. 그래서 원가 계산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9장까지 끝났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10문제에서 한 4문제에서 5문제를 이제 맞출 수 있는 자격이 이제 딱 쓰게 될 거고 2차도 마찬가지 한 40%를 이제 맞출 수 있는 자격이 쓰게 돼. 이제 관리계로 쫙 넘어가요.
뭐 권력이나 이제 크게 역시 이것도 범주화 해보면 딱 세 가지 파트가 있는 거지, 이것도. 딱 세 가지 파트가. 자, 하나는, 자, 첫 번째 파트가 바로 뭐다? 자, 계획과 통제라는 거다. 자, 경영자들은, 먼저, 권력에는 여기서 계산되는 원가 정보를 기업 내부에 활용하고자 하는 회계예요. 기업 내부에 활용하고자 하는 회계가 관리회계야. 기업 내부 관리에 활용한다. 그래서 관리회계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떤 것에 활용할 거냐? 자, 첫 번째가, 자, 관리 행위를 먼저 딱 생각해 보면, 계획을 세울 거고 실행에 옮긴 다음에, 자, 실행 결과와 계획을 비교하는 어떤 일련의 조치를 취하겠죠? 자, 이걸 우리가 계획과 통제라 그래요. 계획과 통제에 활용할 거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수시로 하겠지. 그래서 의사결정에 활용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신 관리회계. 이걸 우리가 전략적 관리회계라고 용어만 그냥 그럴싸하게 쓰는 거야. 그냥 최신 관리회계야. 전략 별로 필요 없어, 이런 거. 그냥 최신 관리회계들. 그래서 전략적 관리회계 주제들이 있다. 이게 세 가지로 우리가 활용할 거다. 자, 이까지가 전통적 관리회계, 요게 최신 관리회계. 이렇게 일단 두 개로 쪼개고. 자, 계획과 통제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플랜,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실행에 옮기죠. 그 다음에 성과를 평가하죠. 플랜 노스라고 했죠, 제가. 자, 그럼 먼저 계획을 세운다. 과거에 대한 계획, 미래에 대한 계획. 미래에 대한 계획이죠. 의사결정.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어떤 결정? 미래에 대한 거죠. 다 미래에 대한 거네. 미래 지향적이죠. 근데 여기는 제품 원가 계산 결과는 미래의 원가야, 아니면 과거 원가야. 이상하죠. 이걸 그대로 활용하기로 어렵잖아. 그래서 이 중간에 징검다리. 자, 바로 원가 추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원가 함수를 추정하는 거야. 과거 원가를 토대로 원가 함수를 추정해서 원가 함수를 정해놔야지 이걸 토대로 미래 원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 함수란 걸 추정하는 원가 추정이라는 거 우리가 배울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관리회계예요. 자, 중간 단계로. 그래서 쫙 관리회계로 넘어와서, 자, 계획을 세울 거야. 계획은 크게 두 가지 계획이 필요해요. 자, 영업활동만을 전제로 이익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자 해. 자, 그래서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모형이 있어요. 바로 그게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 유명한 CVP 분석 모형. 자, 단기 이익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CVP 분석 모형. 자, 10장이 원가 추정이고 11장에서 우리가 이거 배운다. 매우 중요한 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걸 종합 예산이라고 그러죠. 종합적으로, 즉 예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야. 그래서 재무회계랑 가장 좀 유사한 내용이죠. 종합 예산. 자, 12장에서 배울 거예요. 자, 두는 이론이 있다 없다? 딱 한마디, 열심히. 끝. 자, C 있다. C는, 자, 전통적인 이제 성과평가를 배우는데, 이게 바로 C는 평가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성과를 평가하는 거야.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책임회계와 성과평가라는 주제로 다뤄요. 책임회계와 성과평가. 자, 13장에서 배워요. 그래서 성과평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다. 최근에 회계사 2차 시험에서 이게 성과평가 좀 많이 나왔어. 근데 쉽게 나왔어, 이거. 예? 좀 쉽게 나왔다. 자, 그래서 11장부터 13장까지 계획과 통제를 배우고 이제 의사결정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은 의사결정이에요. 단일 주제를 놓고 보면, 자, 의사결정은 이제 범주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먼저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값을 확실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행하는 확실성의 의사결정과, 확실히 몰라. 일부를 몰라. 그냥 확률만 알고 있어. 자,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이렇게 두 개로 일단 쪼갠다. 또 확실성의 의사결정은 또 쪼갠다. 의사결정의 효력이 1년 이하에 다 끝나버리는 단기 의사결정가? 아니야. 1년을 초과해서 영향을 미쳐. 그래서 내가 취득한 설비의 내용 연소인 5년 동안에 영향을 미쳐. 이렇게 장기 의사결정으로 구별해요. 장기 의사결정.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먼저 확실하고 단기 의사결정을 먼저 배울 거예요. 그래서 14장에서 자, 관련 원가란 개념을 먼저 익히고, 그리고 이걸 토대로
단기 의사결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관련원가와 단기 의사결정 14장에서 나온다. 그다음에 15장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서 알죠. 이제 재무관리에서 배웠죠? 재무관리 앞에서 배웠죠. 바로 무슨 회사? 자본회사, 재무관리랑 많이 겹쳐요. 그래서 이제까지 시험이 거의 안 나왔는데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 1차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2차에서도 나오고 최근에 우리 원가관리학에서는 가장 안 중요한 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종종 나오고 있다. 좀 깊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좀 관점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어. 재무관리랑. 재무관리는 말 그대로 종합적인 내용을 다루는데 말해. 우리는 그냥 너 장기적 관점에서 이 기계 살래 안 살래? 뭐 아니면 이 기계 대체할래 안 대체할래? 이거 의사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자본회사라고 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좀 관점만 달리해서.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서는 불확실성 의사결정. 자, 확률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된 값은 의사결정도 필요하지만 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할 거냐 안 할 거냐. 자,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정보의 가치가 얼마짜리냐. 정보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베이지언 정리라는 뭐 확률이 좀 나오고 그래. 자, 공부 잘 해놨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과평가하고 단기 의사결정 사고가 동시에 필요한 게 바로 있어요. 바로 특수 주제로서 17장에서 자, 대체 가격 결정이라는 걸 우리가 배울 거야. 자, 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대체 가격 결정. 중요하죠, 이거. 여기까지 하면 이제 주요한 관리학의 주제는 끝나요. 그럼 이제 18장, 19장이 남아있는데 이게 이제 최신 관리학을 다룬 장이다. 그래서 그냥 최신 관리학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왠지 좀 전략적인 좀 사고가 들어있어.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 좀 말 붙이기를 좋아해. 그래서 이걸 그냥 용어로 뭐라 쓰냐면 전략적 관리학이라고 해. 근데 전략은 이만큼 있어. 진짜 눈꼽만큼 있어. 이게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별한다. 자, 전략적 관점을 염두에 두고 원가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거냐. 바로 전략적 원가 관리. 그래서 전략적 원가 관리라고 하여 총 8개 원가 관리 기법을 배우는 거야. 전략적 차원에서 8개나 돼, 여기도. 이 안에서는 또 하나의 숲을 좀 그릴 필요가 있어요. 이게 좀 뭐라고 하지? 머리에 잘 꽂히지가 않아. 그래서 약간의 좀 작은 숲을 또 그릴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전략적 성과평가와 보상. 보상은 이제 별로 안 중요해. 2010년도에는 되게 중요했었어요. 보상이란 게. 근데 최근에 거의 시험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성과평가에서 균형 성과표라는 걸 우리가 소수형 문제 좀 대비해 두면 되겠다. 그래서 18장에서 전략적 원가관리, 19장에서 전략적 성과평가라는 걸 배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를 머리죠, 이게. 착 이분해서 원가에게 앞열에, 관리에게 뒷열에 딱 일치시키고, 원가에게는 총 원가 계산 방법을 이렇게 4개의 범주로 구별해서 배워나가는구나. 관리에게는 3개의 주제를 이렇게 다루는구나. 이렇게 쫙 수업을 좀 그려놓은 다음에 수업을, 객본서를 보고 수업을 듣게 되면 아무래도 연상이 좀 잘 되겠죠. 그리고 어떤 문제 보면 이게 착착착 이게 몇 장에 대한 주제,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약간 위치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문제 푸는 거 많이 연습했을 거 아니야. 이번 객관식 수업을 끝내서. 기본서만 해가지고는 연습은 좀 덜 돼 있어요. 문제 푸는 연습은. 이론을 공부한 거고 이제 연습을 많이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푸는 건 위치만 되면 풀 수는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위치는 여기서 이제 계속 해 나가는 거고 문제 풀이하는 이제 연습을 해 나가는 게 이번 1차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무조건 손을 많이 써야 된다. 계산기 많이 때리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일단은 일수할 때는 시간 너무 재지 마세요. 아직 실력이 안 돼. 시간 벌려 초 같은 거 예습을 했더니 뭐 이렇게 초분침 해놓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시간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푸세요. 이렇게 그냥 기본서에서 배웠던 그 방식대로 쫙 연습장 이렇게 좀 푸는 방식으로 이렇게 연습하세요. 이게 더 도움이 돼 나중에. 그래야지 나중에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어.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머릿속에 딱 연상이 되잖아. 그럼 이제 안 적어도 된단 말이야. 자, 필요한 거 측정해서 결과만 중간에 숫자 몇 개 쫙 적으면서 결론을 낼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풀이 과정이 쫙 스크린처럼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화의 스크린처럼 쫙 이렇게
바로 뭐 하면 딱 등장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2분의 1에 풀 수 있어. 이해됐나요? 자, OT가 좀 길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20분 만에 끝내려 했는데 항상 길지 뭐. 자, 곧바로 이제 1장 들어갑시다. 자, 1장의 맨 앞에 챕터 1 보면 1절 2절에 나와 있죠? 항상 여기서부터 먼저 습관처럼 봐라. 두 가지 공부할 거다. 원가의 분류란 걸 통해서 원가의 용어를 익힐 거다. 이게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하죠. 왜냐면 여기서 배운 용어가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으면 앞으로 공부하는데 다 막히게 되니까. 시험에도 나오고 이게. 그다음에 제조원가 흐름에서 자, 요거는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고 제조원가의 흐름은 계산형 문제로 나와요. 보통 한 3, 4년에 한 번씩은 꼭 나와 이게. 그러니까 잘 알아둬야 되는 주제죠. 자, 이론을 먼저 좀 봅시다. 원가의 분류하고 제조원가 흐름에서 고작 한 4페이지로 다 끝나 있죠. 1차에 필요한 건 딱 요거야. 물론 문제 풀 때 필요한 건 좀 더 있겠지. 그건 이제 뒤에 해설에 나와 있겠지. 문제 해설에. 자, 원가의 분류는 총 4개의 분류를 배울 거다. 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란 걸 먼저 배우고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배우고 그다음에 기능에 따른 분류, 자산화 여부에 따른 분류 이렇게 4개의 걸 배울 거다. 기본수하고 순서 똑같을 거다. 자, 먼저 행태에 따른 분류부터 공부해 봅시다. 적을 필요 없어 알겠죠? 원가 행태란 게 원가의 모습이죠. 원가가 조업도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자,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원가가 여기서 원가란 여기서 총원가를 의미해. 총원가란 총액이죠. 어떤 원가의 총액이 비례적으로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변동원가라 그래요. 자, 그래프 확인. 가로 조업도가 증가하면 어떤 원가의 총원가가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감소하면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그러면 이 변동원가는 총원가는 일정한 값일까요? 아니면 이건 매번 달라질까요? 조업도에 따라 매번 달라지겠지. 따라서 이 총원가는 나에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야. 의미가 별로 없어. 근데 뭐는 일정할까요? 단위다 원가는 일정하겠지. 단위다 원가를 우리가 줄여서 뭐라 그러죠? 단가라 그러죠. 그래서 변동원가는 자, 총원가는 비례적으로 변동하니까 그 결과 단가가 일정한 원가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 원가 관리에게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은 변동원가는 단가가 일정한 원가야. 항상 문제 풀 때 변동원가는 단가를 찾도록 하자. 원가에게 문제건 관리에게 문제건. 자, 단가가 일정. 그 다음에 두 번째 행태에 따른 분류. 자, 조업도가 비례적으로 조업도가 변하더라도 어떤 원가의 총원가가 자, 총액이 일정하게 발생해버려요. 자, 비례적으로 변동하지 않고 총액이 일정하게 고정된 모습으로 발생하는 원가를 뭐라 그러죠? 고정원가라 그러죠. 그래서 그래프 확인. 조업도가 증가하건 감소하건 자, 총원가가 일정하죠. 고정돼 있죠. 이런 원가를 고정원가라고 한다. 고정원가는 단가는 당연히 감소하겠지.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다 원가는 줄어들겠지. 자, 뭐는 일정해요? 총원가는 일정하죠. 그래서 고정원가는 뭐가 일정한 원가다? 총액이 일정한 원가다. 그래서 자, 기억해 두자. 변동원가는 단가가 일정, 고정원가는 총액이 일정. 항상 문제 해석할 때 변동원가는 단가를 찾고 고정원가는 총액을 찾도록 하자. 반대 걸 찾으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문제는 당연히 어려운 문제는 반대 정보를 주겠죠. 변동원가는 총액 주고 고정원가는 단가를 줘요. 뭐 고정원가는 단가를 줬을 때 이걸 총액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 대부분 문제 풀 때. 먼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이 단가가 어떤 수량을 기준으로 계산된 단가인지를 찾아서 자, 그 수량을 곱해서 총액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단가에다가 의무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자, 그것만 좀 명심해 두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준변동원가라는 게 있죠. 준변동원가는 뭐와 뭐가 혼합되어 있는 원가예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가 동시에 다 들어있는 원가. 자, 그래서 준변동원가를 다른 말로 혼합원가라고도 한다. 혼합원가. 자, 혼합된 원가. 변동원가도 있고 고정원가도 있어요. 그러면 준변동원가는 시험 문제에서 종종 나와. 근데 어떤 시험 문제는 이 준변동원가에 자, 변동원가 단가가 얼마고 고정원가 총액이 얼마인지 알려주기도 하지만 어떤 시험 문제는 안 알려줘. 스스로 구하도록 유도해. 이럴 때는 뭘 이용해서 구할까요? 대부분 고저점법이라는 걸 이용해. 고저점법은
나중에 10장에서 배우는데 원가 추정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준변동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한다. 그래서 고저점법을 이용하여 자, 변동가의 단가 얼마고 고정가의 총액이 얼마인지를 스스로 찾아야 될 일이 종종 있을 거다. 자, 그걸 좀 참조해 두시고 이까지는 주로 시험 문제 나와요. 근데 이제 자, 계단원가라고도 하는 즉 총액이 일정 범위의 조업도에서는 총액이 일정해. 근데 그 일정 범위의 조업도를 벗어나면 총액이 증가 또는 감소해 버려. 그래서 자, 그래프 확인해 보자. 조업도에 따라 어떤 원가의 총원가가 일정한 계단처럼 이렇게 증가 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원가가 있죠. 이런 원가를 뭐라고 한다? 준고정원가라고 한다. 뭐 준고정원가는 평상시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시험 문제에서 거의 안 나와. 왜냐하면 대부분 시험 문제는 자, 이 준고정원가는 이런 모습인데 시험 문제는 요 일정 범위의 조업도 안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준고정원가로 물어보지 않고 그냥 고정원가처럼 취급해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근데 이 준고정원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경우. 딱 유일하게 거의 여기서만 나와요. 바로 어디서 나올까요? 자, CVP 분석에서 나와. 바로 비선형 함수화의 CVP 분석에서는 가장 주된 주제가 이 준고정원가 형태야. 그래서 자, 각각의 이 관련 범위를 구별해서 별도로 손익분기점 등을 찾아줘야 되는 문제 11장에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자. 자, 11장에서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나머지 장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준고정원가는. 그래서 원가를 행태에 따라서 분류하면 총 4가지로 구별한다. 변동, 고정, 준변동, 준고정원가. 자, 준변동원가는 혼합원가, 준고정원가는 계단원가라고도 한다. 자, 공부할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한글로 정의를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건 쓸데없는 노력이에요. 즉, 뭐 이렇게 떠오르는 게 중에 변동가면 특징이 떠오르는 게 중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말이 돼야 안 돼. 추적할 수 있냐, 없냐?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 뭐뭐에 추적할 수 있냐, 없냐. 뭐뭐에가 원가 대상. 자, 원가 대상에 쉽고 용이하게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가 있고, 자, 여러 원가 대상에 공통으로 관련돼서 특정 원가 대상에 쉽고 용이하게 직접 추적이 좀 곤란한 원가가 있어. 어려운 원가가 있어. 자, 쉽고 용이하게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는 뭐라고 한다? 직접 원가라고 한다. 자, 직접 원가의 동의어를 알아둬야 돼. 동의어가 중요해, 이거. 자, 2가지 동의어야. 하나는 추적 가능 원가라고 해. 또 하나는 개별 원가라고 해. 세퍼러블 코스트, 다이렉트 코스트. 둘 다 쓰는 말이에요. 트레이스오블. 발음 안 좋죠? 코스트. 아, 그리고 제가 그 말을 빠르게 하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가급적 이해시키려고. 근데 혹시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말이 좀 느리면 뭐가 있죠, 우리가? 배속이 있죠. 배속으로 들으시면 돼. 자, 그래서 3가지 동의어 꼭 알아둬야 돼. 직접 원가, 추적 가능 원가, 개별 원가. 3가지는 똑같은 말이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정의는 외울 필요 없어요.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특정 원가 대상에 쉽고 용이하게 직접 추적이 곤란한 원가, 어려운 원가를 뭐라 그래? 간접 원가. 이것도 동의어가 3개 있겠죠. 추적, 불능 원가, 공통 원가. 특히 공통 원가란 말 사했어요. 자, 공통 원가, 추적, 불능 원가, 간접 원가. 이 3가지는 동의어구나.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그러면 직접 원가냐 간접 원가냐 이거는 항상 뭐 영원 불멸할 그런 개념일까요? 그렇지 않아. 원가 대상이 뭐냐에 따라 그냥 달라지는 개념이죠. 예를 들어 특정 공장의 공장장 급여는 만약에 원가 대상이 공장이라면 뭐가 되냐죠? 직접 원가지. 그 공장에 특정 공장이 직접 추적할 수 있는 공장장 급여지. 네, 만약에 그 공장에서 만드는 다양한 제품이 원가 대상이라면 그 공장장은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 제품을 다 감독하는 자야. 그럼 이때는 간접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가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직접 원가가 간접 원가가 되기도 하고 간접 원가가 직접 원가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보통 우리가 간접 원가냐 직접 원가냐 이 용어를 쓸 때는 암묵적으로 원가 대상이 뭐라고 가정하고 쓸까요? 그때는
제품이라고 가정을 쓴 거야. 최종 제품이라고 가정하고 제조 간접원가 이렇게 용어를 쓴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원가 대상이 부문이다 그러면 제조 간접원가가 제품일 때는 제조 간접원가였는데 부문일 때는 직접 원가인 거지. 그 부문의 제조 간접원가. 그 부문에 속해 있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자 최종 제품일 때는 제조 간접원가지만 그 부문이 원가 대상일 때는 직접 원가이기도 하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제조 간접원가 이렇게 용어를 쓸 때는 제품이라고 가정을 쓰는 거다.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기능에 따른 분류. 자, 크게 제조업을 대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제조 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원가는 제조 원가. 나머지 원가는 비제조 원가야. 그러면 제조 원가는 또 우리가 세 개 요소로 구분하죠.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로 구분해서 배웠고, 자 비제조 원가는 우리가 뭐라고 바꿔서 배웠어요 대부분? 판매 관리비. 자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판매 관리비만 비제조 원가일까요? 예를 들어 영업의 비용, 영업 활동 위의 비용이 봐요. 영업의 비용 이것도 뭐지? 비제조 원가인 거죠. 즉 제조 원가 이외의 나머지 모든 원가는 다 뭐라 그래요? 비제조 원가라 그래. 근데 우리는 자 기업의 활동을 여러분들이 재무회계 배웠으니까 이제 알죠. 현금으로 배웠으니까 총 몇 개 활동이 있어? 3개가 있잖아. 영업, 투자, 재무 활동. 자 재무회계는 이 3가지 활동이 다 주된 관심사예요. 뭐 사채 발행 이런 거 중요하잖아. 회계 처리 중요하잖아. 근데 우리 원가 관리회계는 영업, 투자, 재무 활동 중에 무슨 활동에 주로 초점을 둔 과목일까요? 영업 활동에 우리는 투자, 재무 활동 거의 나오지 않아. 유일하게 투자 활동에 잠깐 나오는 게 자본예산 쪽이야. 관리회계 자본예산 쪽. 거의 대부분 투자, 재무 활동은 다루질 않아. 그러니까 비제조 원가는 영업 활동만을 국한해서 말한다면 뭐하고 같냐면 판매 관리비와 같은 거야. 영업 활동만 국한한다면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이 있는 거니까. 즉 영업 활동을 생각하면 제조 활동이 있고 판매 활동이 있고 관리 활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 활동이 있고 재무 활동이 있는 거고. 우리 투자 재무 활동 관심이 없어? 날려버린 거지. 영업 활동만을 전제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비제조 원가는 판매 관리비라고 보통 배우는 거지. 이꼴은 아니다. 이꼴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재무관리는 주로 무슨 활동에 관심이 있을까 그러면? 투자 재무. 이쪽에 좀 더 관심 있는 거지. 즉 재무 얘기는 다 관심 있는 거고 원가 관리에는 영업 활동에 초점 있는 거고 재무관리는 투자 재무 활동에 좀 더 관심 있는 거야. 어떻게 자본 조달해서 어떻게 투자할 거냐? 우리는 어떻게 영업할 때 잘 관리할 거냐? 무슨 의미인지 이해됐죠? 근데 재무 얘기는 그냥 재무제표 작성해야 되니까 모든 활동이 다 필요한 거고 이렇게 크게 3개가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기능에 따른 분류는 다음 페이지 이제 여기 있는 용어들을 다 알아둬야 돼요. 다음 페이지에 도표 나와 있죠. 자, 제조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제조 원가라 그러는데 제조 원가는 3요소가 있어. 3요소를 우리가 구분해서 배우는데 이 3요소가 실무상 3요소가 있고 이론상 3요소가 있어요. 둘 다 원가 계산 준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둘 다 인정을 해주는 방식이야. 자,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제조원가 3요소는 자, 재료비, 노무비, 경비라고 용어를 써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자, 근데 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자, 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있냐? 아니면 직접 추적이 곤란하냐? 즉 직접 원가 성격이냐? 간접 원가 성격이냐? 이렇게 또 쪼개보면 재료비는 직접 재료 원가, 간접 재료 원가로 구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직접 노무비도 직접 노무 원가, 간접 노무 원가로 구별할 수 있어요. 특히 직접 노무 원가는 이 용어로 바뀌어서 나오기도 해. 생산, 즉 종업원 급여. 생산, 즉 근로자 급여. 직접 노무 원가를 말해. 우리 원가 관리학에서 직접 노무 원가는 생산직 종업원 급여를 말해요. 자, 생산직 종업원 급여가 보통 월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지만 근로계약서에 주 몇 시간, 월 몇 시간 일하고 얼마 받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그럼 월로 따지면 약 200시간 되겠지. 그래서 200시간 근무하고 400만 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시간당 얼마 나오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는 공부를 한다는 뜻이야. 무슨 의미인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공장 감독자 급여. 자, 이거는 간접 노무과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공장 감독자는
간접 원가 성격이 대부분이고, 자, 이거는 간접 노무원가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자, 노무비도 역시 직접 노무원가, 간접 노무원가로 구별한다. 경비도 당연히 직접 경비, 간접 경비 구별할 수 있겠지. 근데 직접 경비는 실제 그 예를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론에서는 대부분 없는 것으로 간주해버려. 있으면 있는 거고, 시험 문제 나오면 있는 거고, 대부분 언급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는 다 그냥 아무런 말 없으면 전에 간접 경비야.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추적 가능성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직접 간접으로 쪼갰죠? 그러면 이제 이론에서 말하는 3요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를 쓰는 거지. 이 중에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는 별도로 가져오고, 다음 세 가지 간접 원가의 합을 뭐라고 한다? 자, 간접 재료원가, 간접 노무원가, 간접 경비가 남게 되죠? 그 세 개의 합을 제조 간접 원가라고 한다. 그래서 제조 간접 원가는 다음 두 가지 정의를 갖는다.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원가 이외의 나머지 제조 원가, 이런 정의를 갖기도 하고, 자, 간접 재료 원가 플러스 간접 노무원가 플러스 간접 경비 합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시험제 볼 때는 뭐가 필요할까? 이론 3요소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 원가로 우리 이론은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약어로 많이 쓰죠. 직접 재료 원가는 DM, 다이렉트 머티리얼스. 직접 노무원가는 DL, 제조 간접 원가는 오버헤드 코스트, OH. 그래서 그냥 2차 공부할 때도 DM, DL, OH 쓰면 돼요. 관용어니까. DM, DL, OH 하면 전부 알아먹어요. 뭐 이거 이 새끼 뭐야 하고 이렇게 끝지 않아. 전부 알아먹으니까 그냥 평상시도 그렇게 쓰세요. 한글로 쓰면 너무 길어 이거. DM, DL, OH. 뭐 시험지는 주로 어떻게 나올까? DM, DL, OH로 약 97% 나와. 약 3%는 재료비, 노비, 경비로 나와. 최근에 재료비, 노비, 경비로 나온 문제가 꽤 많았어. 최근에. 어렵게 나왔다는 뜻이야. 뭐 재료비, 노비, 경비로 나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그다음에 간접 재료원가, 간접 노무원가 이걸 구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론의 3요소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왼쪽에 재료비, 노비, 경비에서 출발하여 DM, DL, OH로 스스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그런 문제 연습이 좀 필요하다.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는 좀 그런 쪽이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정상원가 계산 6장에서도 재료비, 노비, 경비로도 나온 적도 있고, 그러니까 좀 대비를 해줘야 된다. 이해됐나요? 좀 어렵다 그게 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더 보면 DM하고 DL,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합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자, 영어로 따라서 해봅시다. 프라임 코스트, 옵티머스 프라임 코스트. 자, 기본원가, 기초원가. 기본적인 원가, 제품을 제조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불가결한 원가라는 뜻이야. 그래서 한글로 기본원가, 기초원가라고 하고 웬만하면 영어로 이건 반드시 가로에서 나와. 왜냐하면 기초원가하면 헷갈려 버리잖아. 기초 재고자산 원가하고 헷갈려 버리니까 영어로도 반드시 부기가 대부분 되어져요. 기본원가, 기초원가 두 개 합을. 그 다음에 DL하고 OH 합을 뭐라 그러죠? CC, 컨버전 코스트. 자, 가공원가, 전환원가라고 하죠. 이건 둘 다 써요. 이건 둘 다 용어를 거의 뭐 반만 정도 비율로 쓰는 것 같아. 요즘에는 전환원가라는 용어를 꽤 많이 써. 예전에는 거의 가공원가로 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시험 문제가 전환원가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써. 자, 컨버전 코스트, 전환원가 또는 원재료를 제품으로 가공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원가에서 가공원가, 원재료를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그래서 전환원가라고 한다. 자, 그러면 기본원가하고 전환원가 두 개를 더하면 제조원가가 될까요? 제조원가를 넘어버리죠. 뭐가 이중으로 계산이 되니까? DL이 직접 노무원가가 두 번 잡히게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안 되는 거죠. 제조원가가. 거기에서 직접 노무원가를 한번 빼줘야지 제조원가 되는 거야. 자, 그걸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가보자. 다시 이제 기능에 따른 분류를 통해서 이제까지 배운 걸 다 종합 정리해보자. 안 적어도 되겠지, 이거? 그냥 설명을 잘 듣는 게 중요해. 이론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 그거 눈으로 자꾸 보는 거지. 이거 여러분들이 안 보고 한번 그려보고. 자,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이제 이걸 한번 이제 표시를 해볼까?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이게 제조원가 3요소죠. 이게 제조원가고, 비제조원가는 SNA, 판매관리비라 그랬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할까요? 자, 제조원가, 비제조원가. 그러면 이거 이제 행태에 따라서 한번 구분해보자. 변동 고정으로 쪼개보자. DM하고 DL을 아무런 말 없으면 뭐라고 보는 거죠? 시험 문제 풀 때? 변동원가로 보는 거야. DM은 100% 항상 변동원가였고, DL은 아주 가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DL 해서 변동 VC, 고정 FC, 금액 각각 따로따로 얼마. 그러면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여기는 고정가로 봐야 돼. 근데 이제까지 한 2번 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아. 책에 세무사 2차에서 한 번, 회계사 아주 과거에 한 번. 근데 아무런 말 없으면 이건 없는 거야. 알겠죠? 이건 다 변동가예요. 자, 그에 반해 이거는 이제 뭐로 쪼개져요? 변동 고정으로 쪼개지지. 그래서 변동 제조 간접원가, 베리어블, 팩토리 오버헤드 코스트, VOH와 픽스트 오버헤드 코스트, FOH로 쪼개지지. 자, 얘도 역시 변동 판매관리비, 고정 판매관리비. 이건 약억 없으니까 그냥 변판, 고판이 더 편해. 뭐 고등법원 판사 이런 거 아니야. 요새 사법부가 좀 시끌시끌해요. 어쨌든 변판, 고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좀 더 공부해 보면 이 두 가지도 변동가이죠. DL하고 요 제조간접원가는 아까 뭐라 그랬지? 이 두 개 합을 CC, 캠퍼스 커플, 컨버전 코스트, 전환원가라고 했는데, 전환원가도 이 두 가지는 또 이 두 가지 합은 또 어떤 성격이에요? 전환원가 중에 변동가 성격이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을 뭐라 그러냐면 베리어블 컨버전 코스트, 변동 전환원가. 얘는 그러면 뭐라고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고정 가공원가, 고정 전환원가, 픽스트 컨버전 코스트. 이걸 안 배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뭘 안 배워? 그냥 용어만 바뀐 거야. 고정제조 간접원가가 고정 가공원가니까 용어만 바뀌어서 쓴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더 이제 직접 재료원가하고 변동 전환원가 합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변동 제조원가라 그러잖아요, 얘가. 나중에 8장에서 변동원가 계산의 정의 공부할 때 변동 제조원가만을 제품원가로 처리하자. 이런 원가 계산을 변동원가 계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을 변동 제조원가라고 해요. 그러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도 용어를 쓸 수 있을까? 이건 많이 나왔어.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고정제조원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 고정제조원가라고 용어를 써서. 그래서 용어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필요한 용어만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기업 전체적으로 이 변동 제조원가와 변동 판매관리비 이 두 개 합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VC라 그러죠. 변동원가. 그 다음에 고정 제조원가와 고정 판매관리비 이 합을 뭐라 그러죠? FC. 바르셀로나 아니고 고정원가라 그러지. 자, VCFC. 그래서 공부할 때 제가 한글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쓴 건 이렇게 쓰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약으로 알아두는 게 편하겠어. 요게 시험 문제에서 가장 필요한 용어들이에요. 원가 관리액은 이 용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원가액의 관리액이 다. 참고로 원가액의 문제는 기능에 따른 분류가 중요해. 특히 이 제조원가 이내에서의 이야기가 중요한 거고, 관리액에는 기능에 따른 분류 하나도 안 중요해. 관리액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변동이냐 고정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관리액의 쪽은. 원가는 변동 고정도 중요하지만 기능에 따라서 제조원가에 일단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우리의 관심사야. 비제조원가는 별로 관심사가 아닌 거고. 약간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필요한 용어는 이겁니다. 좀 다음 페이지 이제 6페이지. 오,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지? 이까지만 하고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좀 이따 풀어야 되겠네. 자, 자산화 여부에 따른 분류하고 문제 푼 다음에 제조원가 이런 한 다음에 또 문제 풀고 이렇게 할게요. 자, 자산화 여부에 따른 분류. 어떤 원가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산화 시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자산화 시킨다는 건 유경자산이 아니에요. 무슨 자산? 재고 자산화 시킬 거냐? 바로 비용으로 처리할 거냐? 자, 재고 자산화 시켰다가 그 재고가 판매되는 시점에서
매출 원가를 통해서 비용화할 거냐, 아니면 바로 비용 계정 과목으로 비용 처리할 거냐. 바로 비용 처리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기간 원가, 기간 비용이라고 용어를 쓰고. 자, 재고 자산을 시켰다가 매출 원가라는 계정을 통해서 비용하는 원가를 제품 원가라 그래.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뭐에 있는 거죠? 제품 원가 계산에 있는 거야. 이때 제품 원가 계산이라고 할 때 그때 제품 원가가 바로 이때 제품 원가야. 자, 재고 자산의 제품 이게 아니라 이 제품 원가 계산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야. 이 제품 원가 계산에. 자, 제품 원가를 하고 동의어 알아둬야 돼요. 재고 가능 원가. 기간 원가의 동의어 뭐라 그러죠? 재고 불능 원가. 알겠죠? 기간 원가는 어떤 원가가 발생하면 바로 비용화 시키는 원가. 바로 비용 어떤 계정 과목을 써서 바로 비용 처리해 버려. 그래서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비용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자, 제품 원가로 보는 것은 어떤 원가가 발생했다 그러면 바로 비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온다는 거야? 제공품으로 들어와야겠죠. 공장을 의미하는 제공품으로 들어왔다가 제품을 거쳐서 비로소 그 제품이 판매가 될 때 매출 원가를 통해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성격의 원가를 제품 원가라 그런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 자, 제품 원가란 용어가 이때 제품 원가다. 그러면 이 제품 원가를 할 때 제품 원가를 계산하고자 할 때 원가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거냐. 이 제품 원가를 어떻게 집계할 거냐. 이 제품 원가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 제품 원가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게 어떤 원가 계산 방법이 불도일까요? 제품 원가 계산 방법일 때. 구성 아닌가? 제품 원가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 제조 원가 전부가 제품 원가야? 변동 제조 원가만 제품 원가야? 직접 재료 원가만 제품 원가야? 그러니까 제공품 계정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전부 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원가 전부가 들어오는 거고 변동 원가 계산은 뭔만 들어온다는 거야. 이 제조 원가가 비록 제품 제조와 관련된 원가긴 하지만 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제공품 계정에 뭔만 들어온다는 거야. 변동 제조 원가만. 얘만 제품 원가로 보니까 얘만 재고 자산을 시킬 거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초변동 원가 계산은 뭔만 이 중에 제품 원가로 보니까 직접 재료 원가만 제품 원가로 보니까 얘만 제품 원가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공품과 제품 계정에 얘만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를 유발하는 게 실은 전부 변동 초변동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외부 보고할 때는 정해놔야 되겠지. 자, 외부 보고시는 전부 실제 이것만 인정해줘요. 나머지는 다 인정이 되는 거고. 참고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문제 바로 풀어봅시다.